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 김원장 경제학전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부익부 빈익빈 경제 양극화 우리 사회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게 통계로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죠. 이 국가데이터처가 과거의 통계청이죠. 그렇습니다. 하위 가계동향조사 보면요, 이거 늘 나오는 가장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죠. 가계동향조사는. 가계동향조사. 네. 7천 가구를 딱 정해놓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잘 물어봐요. 교통비 얼마 쓰셨어요? 소득 얼마 들으셨어요? 난방비 얼마 쓰셨어요?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추세를 보는 겁니다. 네. 그 답해 주시는 가구에 한 달인가 분기별로 조금씩 사례비도 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하위 20%를 우리가 1분이라고 하고 하위 20%는 가구당 한 달에 131만 원 가구당입니다. 가구당. 그리고 147만 원 썼으니까 매달 적자죠. 네. 5분이 상위 20%는 1,158만 원 벌어요. 그리고 749만 원 씁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400만 원 남습니다. 요거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가구원 수가 좀 다릅니다.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한 2명 정도 살고요. 5분이 상위 20%는 한 3명 정도 산다고. 그러니까 3명이서 1,150만 원, 58만 원 번다 한 달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는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하위 20% 그러니까 1분 2분들은 소득이 낮다 보니까 월 100만 원 정도 벌다 보니까 늘어나는 건 5%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5분위는 소득이 많다 보니까 늘어도 2%, 3% 이렇게 늘었는데 요즘은 아예 이 5분위 상위 20%가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해 상위 20%는 4.4% 소득이 늘었는데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그 전 1년 만에 4.4% 소득이 늘었는데 하위 20% 그러니까 1분위는 3%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네. 연소득 1억 넘는 가구 수도 빠르게 늘고 있던데요. 네, 이거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통계청 조사에 그러니까 국가데이터처에 한국은행이 국세청이나 금감원 자료까지 얹는 거의 2만 가구 조사하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겁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면 우리가 1억 이상 버는 가구가 2012년에 12%였거든요. 예. 가구 전체에서. 근데 지난해 22.6%가 1억 이상 법니다. 그러니까 4집 중 한 집이 1억 이상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득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득. 네. 이걸 7천만 원으로 낮춰 잡으면 7천만 원 이상 버는 집은 2017년에 27%였는데 2024년에 작년에 39.9%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가구 소득이 분명하게 늘고 있다. 우리 소득이. 예. 반면에 연소득이 1,000만 원 미만 가구의 비율은 4.6%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이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3분위 그러니까 1, 2, 3, 4, 5분위 중에 3분위 가운데 소득이 40%에서 60% 사이의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얼마나 늘었나 했더니 1년 동안에 겨우 1.8% 늘었더라. 역대 최저입니다. 우리가 조사 시작한 다음에. 언론이 이걸 이제 그래서 가운데니까 중산층이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우리 경제에서 중산층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 3분위 그러니까 가운데 계신 분들이 60% 정도는 근로소득 월급 받은 거고 요거는 1.5%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40% 정도는 소득의 40% 정도는 사업소득인데 이건 오히려 0.1% 줄었습니다.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경제 소득 중간을 차지하는 분들이 장사나 사업을 했더니 평균적으로 적자더라. 근데 이분들이 진짜 힘든 부분 따로 있습니다. 뭐예요? 진짜 힘든 부분이. 이분들 보니까 자산이요. 이제 재산입니다. 지금까지 소득 말씀드렸고 예. 요 가운데 있는 20%가 소득 3분위가 재산이 한 4억 2천만 원 정도 돼요. 전년 대비해서 3.6%가 늘었는데 그러니까 늘어나는 만큼 늘어난 거예요. 평균 부채가 8,050만 원으로 9.9%나 10% 정도 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 왜 늘었을까? 부채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뭐 대출 받았고 이런 것으로 늘었겠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라는 이런 사회 분위기. 네. 그래서 집 사면서 이렇게 대출금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는 집이 잘 안 올라가요, 집값이. 그렇죠. 네, 집값은 다 비싼 집만 오르거든. 그러니까 가계부채에서 다른 자영업 대출 이런 비중보다 주택 대출 비중이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득이 높은 상위 20% 5분위는 자산도 많이 늘었죠? 깜짝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50% 5분위는 자산이 1년에 8.0%나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자율이 잘 안 떨어지면서 우리가 기준금리 잘 못 내리니까 이자 소득도 불었고 임대 소득도 계속 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KB 금융지주에서 지난달에 나온 통계를 보면요. 10억 이상 금융자산, 예금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5년 전에 13만 명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지금 47만 명입니다. 네. 해마다 9.7%씩 10억 이상 예금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 네. 47만 명이 1인당 평균 얼마를 갖고 있느냐? 64억 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빼고요. 어허. 그래서 이 47만, 그러니까 이 15년 전에 13만 명이 금융자산을 1,100조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늘어난 47만 명이 3,066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경제의 아랫목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흔히 가계부채가 2천조는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가계부채 2천조 원이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이 이 대출 이자 갚는데 돈을 얼마나 부담이 되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예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이자 수입 이런 건 또 언론이 잘 어마어마하죠. 바라보지 않죠. 어마어마하죠. 네, 네. 반면에 하위 20%의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하위 20%인 1분위는 자산이 1년 동안 6.1% 오히려 가진 게 줄었습니다. 제가 아까 하위 20% 소득이 3% 늘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근데 왜 가진 거 전체 재산은 줄었을까? 왜 줄었을까요? 버는 것보다 더 쓰니까. 아까 처음에 예. 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달 적자라고. 네, 그렇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 128.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128만 원이 128만 원을 써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위 20%의 자산은 계속 줄어든다. 더 가난해진다. 예. 네. 결론적으로 돈이 계속 풀리지만 그 돈이 상위 몇 %한테 주로 간다. 그것도 소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산 증가를 통해서 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흔한 일인데 우리도 이제 자본이 쌓이면서 이렇게 된다. 그 경향성이 커진다. 올 9월까지 우리가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많이 풀려서 M2가 흔히 유동성이라는 M2가 올해만 9월까지 8.5%가 더 풀렸습니다. 네. 시중에 한 4,400조 정도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해마다 7% 8%씩 돈이 더 풀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득 5분위는 소비 성향이 54입니다. 그러니까 1억 벌면 5,400만 원 쓰니까 4,600만 원이 남습니다. 네. 이 돈으로 어딘가를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딘가 투자하는 그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소득 오르는 것보다 자산이 더 오르는 겁니다. 진짜 우연의 일치인지 공교롭게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그 10억 이상 금융자산 갖고 있는 분들의 자산이 연평균 7.2%씩 늘어나거든요. 우리나라의 시중 유동성이 딱 해마다 7% 8%가 늘어나는데 아하. 시중 돈 풀리는 게 다 그렇게 그쪽으로 가고 있다. 반면에 하위 20% 소득은 3% 늘어난 부분 중에는 정부가 그냥 나눠준 그 소비 쿠폰 같은 게 민생 지원금 같은 그러니까 재정을 풀면 일시적으로 이분들 소득은 유의미하게 올라간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나마나 통화를 풀면 잘 안 늘어나지만 정부가 국간을 풀면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돈이 돌아간다. 하지만 그 돈은 오래 남아있지 않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살아있는 증거들이네요. 네. 네네.
김원장 경제학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네, 이번에 언론의 주목도가 꽤 높았던 인물인데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분이 저기 떴나요? 친구 아닌가요? 뜬 게 딴 게 아니라 저는 뭐 그렇게 여기서 보니까 이 프로에서 떴다니 꼭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분이 사실상 저는 뭐 제 개인 생각인데 대통령하고 이제 그런 서로 이제 문답 있고 난 다음에 또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학재 사장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거기서 또 이제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얘기를 했다고요. 맞아요. 이런 걸 볼 때 이거 저는 공개 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항명하면서 정치 활동하는 거죠. 정치를 아주 세게 하고 있는 거라서 예. 정치하는 건 좋습니다. 정치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 저는 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지금 해임할 길은 마땅치가 않거든요. 임기가 정해져 있고 특별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행위를 하려면 그만두고 정치하는 게 나아요. 네. 이건 대단히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위선적이다. 예. 이거는 그리고 외압 밀반 출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반론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문답을 했어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건 저는 상상이 안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뜨긴 떴지만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지만 정치를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해라.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이학재를 본의 아니게 뜨게 만들어준 이재명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재미없었던 부처 업무보를 가장 재미있게 만들었다. 물론 이제 뭐 시시콜콜 뭐 디테일 지적, 그다음에 질타, 뭐 언어의 품격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민생 챙기기, 그다음에 국정의 청사진 제시하고 국정 전반적으로 사학력 행사하는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이다 이슈 파이팅 스타일을 유감 없이 보여주는 한 공간이었다. 굳이 표현하면 07 과삼 정도로 봅니다. 만약에 과거처럼 성기도 없이 평범하게 했다면 실도 없고 득도 없는 평범한 그저 그런 업무 보고로 지나갈 뻔했지만 그래서 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득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대단히 흥미진진한 한편의 영화 같은 넷플릭스 못지않는 그런 부처 업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나눠보고요. 자, 금주의 진인물 최창렬 교수. 저는 장동혁 대표를 꼽았는데요. 지금 뭐 저기 변화할 시점이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뭐 바뀌는 게 아니냐, 중도 뭐 확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저기 김문수 전 장관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러브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도 물론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엊그저께 윤한홍 이제 의원도 반발을 했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뭔가 지금 이 태세전을 하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늦었다. 그리고 지금 그 당내에서 이미 상당한 이 반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이제 변화해야 될 시점을 얘기하는 게 스스로가 점점 이제 어느 덫에 갇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장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저는 요즘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심리적 마지노인 40% 지지율이 좀 붕괴됐어요. 30% 후반에다가. 벌써 한참 됐어요.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이탈도 계속되고 있고 거기다 지금 인플레에다가 지금 3중 4중 거기다 최측근인 수지 와일드 이제 비서실장이 알코올 중독
공직자 증세 같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면 예, 아주 취임 후에 가장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여러 가지로 이런 안 좋아지는 상황조차도 우리나라에 좀 벤치마킹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트럼프 스타일이한 벤치마킹. 알겠습니다. 자, 그 대통령의 그 생중계 그 정부 부처 업무 보고에 대해서 아까 최진 원장은 07과삼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냈는데 최찬일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조금 이제 논란이 많았던 게 있었어요. 이학재 사장과의 이제 문답도 그랬고 환단고기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스타일이 드러났다고 봐요. 있는 그대로 대단히 직설적이고 평소에도 그랬죠. 직설화법이고 어떤 사안에서 표정도 굉장히 이제 그 공세적이고 그런 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의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공개적으로 이제 생중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봐서는 공직사회의 어떤 긴장도를 높인다든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는 국정 업무보고가 그냥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생중계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이제 업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라서 일단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게 자꾸 이제 야당은 어떤 그 말꼬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조금 더 좀 대통령의 위치를 지킬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제 단점 보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대통령실도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기조를 유지하되 과도할 정도로 야당의 비판을 줄 만한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꾸 이게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 이게 불필요하고 소모적으로 된단 말이죠. 생중계하고 국정업무보고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그 좋은 취지가 의도와 달리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만기 칠남형 리더십인데 이제 크고 작은 거 일일이 다 직접 챙긴다라는 건데요. 저는 방금 최상률 교수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수하고 다분히 의도적이고 저는 전략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랬겠죠. 예. 예를 들면 이학재 공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정부 이후 임명했던 사람이고 이제 삼선 출신인데 그렇지 않고 인천시장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다분히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건드리면 정치적인 반격이 올 걸 예상하면서도 과거 정권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어떤 뭐 쇄신의 메시지를 저는 의도적으로 날렸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시콜콜 디테일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대충 넘어가는 데는 대단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적당히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아주 이를테면 이제 공직기강의 메시지를 아주 세게 작심하고 던졌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게 네. 대통령의 언어가 꼭 장중하고 위험이 있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직의 장이 이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이 업무복을 받는 거거든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대 담론을 던져야 되고 어떤 뭐 화두만 던져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의도를 확실히 더 살리려면은 약간씩 지적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건 받아들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명 의도를 아니까 그런 예. 굳이 그 빌미를 줄 필요 없다 이런 말씀.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셈 좀 표현들이지 조금 않습니까? 디테일한 거 얘기할 수 있어야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네, 근데 그 표현들 간혹 감정이 좀 섞인 듯한 뭐 그러니까. 네, 그런 표현, 그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동의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정책 과제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탈모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즉각 결론을 낼 수 없고 상당히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과제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사전에 좀 미리 조율을 해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내놓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검토 과제 자체를 그냥 막 던져놓는 게 좋은 건지 이건 좀 평가하기에 좀 서로 시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근데 아예 그걸 이제 탈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게 완전히 결정을 해서 대통령이 지시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아니고 검토해보자는 거고. 검토해보자는 거니까 그건 좀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하나의 이슈를 제기하고 아젠다를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아젠다 세팅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탈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보자. 그 하나 이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 아직은 좀 이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그런 검토를 하라고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면 안 되고 대통령이 검토라는 게 진짜 검토하는 것으로 그쳐야 돼요. 근데 대통령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하는 걸로 하면 이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걸 넘어서 경직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하나의 사회자로서 토론을 주재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 좀 그런 의도를 했던 거라고 봐요. 어떤 건 이런 건 있죠. 누가 봐도 이건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결정낼 수 있는 건 결정하고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한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세팅되고 조율된 거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면 사전에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공개를 하는 것 이게 더 적절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예, 있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건 정치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갑자기 준비 없이 어떻게 보면 부처와는 사전 의논 없이 터트림으로써 엄청나게 이슈를 크게 논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언론이나 깜짝 놀라고 특히 탈모에 좀 걱정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젊은 층뿐만 아니고 그리고 전부 다 악하고 한 이슈가 어떤 이벤트 메이킹 효과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치적 효과가 있다. 근데 솔직히 민감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부처 업무 보고는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책 효과보다도 오히려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거고 국정의 주도권 잡아야 되는 거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 깊숙이 박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정치적 효과를 상당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대전 충남 통합론 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데 당연히 대통령 머릿속에 지방선거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정 업무 보고 대회를 선거 승리로만 의식하면 안 되는 거고 너무 당위적인 얘기지만 아무튼 국정 업무 보고 대회는 정말로 행정부처들이 해야 될 이슈들 그리고 어떤 주제 토론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가고 있는데 단지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자꾸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정책과 행정의 차원이거든요. 물론 정치가 개입이 되지만 특히 이번에 저기 왜 그 북한은 북침을 걱정한다 이런 거 맥락상 이해는 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도 과거에 의외로 북한이 남한과 미군의 그 공격을 걱정한다라고 저도 많이 과거에. 근데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의도는 알겠는데 북한이 남의 북침을 걱정해? 이러면 굉장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약간 세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발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총론적 부분 제가 동의하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지금 기시감이 하나 드는 게 그거 기억하십니까? 정권은 한 1년쯤 지나 전국 순회 정책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지방을 다 돌아다녔죠. 네, 지방을 싹 돌면 그때도 총선은인가요? 앞두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때도 정책적인 논쟁들이 무지하게 많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정책이 옳으냐 맞냐 제대로 봤냐라는 콘텐츠 논란으로 엄청 벌어졌어요. 그때는 별로 정치적인 논쟁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자기 입장과 소신을 밝히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양면성이 있지만은 결론은 선거를 앞둔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은 사실 불가피하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이 또 이 논란을 유발하는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모험적인 말씀은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두 분 다 그냥 당위론적인 얘기고 대통령의 행정 행위가 곧 정치죠.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요. 한계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까 장동혁 대표를 뭐 진인물로 꼽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쟁점이 바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권고거든요. 이거가 정말 징계가 가시화되면 정말 그 어떤 전쟁 상태로까지 치닫는 건데 지금까지 그 흘러온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윤리위원장 또 갈아치우고 새로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징계로 갈 것 같죠? 갈 것 같아요.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한 걸로 보면은 그게 아주 굉장히 의지가 강력하다고 보이는데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 딜레마가 뭔가 변화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건 이 자리에서 숱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변하는 게 아닌가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이른바 윤호개인과 전혀 절연한다는 얘기도 없고
또 계엄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도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정치적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지금 이게 김정일 전 최고에 대해서도 징계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 한동훈계 쳐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장해찬 전 최고를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시키고 이건 전혀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말에. 그러면 이건 오히려 점점 스스로를 가두는 결과가 된다. 이건 지지층도 잃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도 의원 확장도 안 될 것이고 스스로가 이렇게 어떤 당당하게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스스로가 애매하고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비슷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변하긴 변할 것 같아요. 장동혁 의원이 대표가 조만간.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척 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미리 자기 사람 확실하게 심어놓는다. 자기 포지셔닝을 확고한 다음에 외연 확장, 중도 확장과 같은 변화된 제스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하면 지금 아까 그 발언도 문제지만 당무감사위원장이 지금 이호선 국민대 교수 같은 경우 완전히 보니까 뭐 초강성 우파 포지션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중요한 팅크탱크는 여의도 연구소 연구원의 부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그 젊은 친구 있잖아요. 장해찬. 아주 그 친구도 정말 강성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지금 국민하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람들. 국민소통위원장이 누군지 아시죠? 최고위원이 제일 강성인 김민수 의원입니다. 의원은 아니죠. 김민수. 그럼 국민소통위원장이에요. 거기다 곧 윤위원장이 좀 도태우 뭐 할 건지 말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단 부인은 일이 했습니다. 온다는 거는 예. 초강성 우파로 완전히 포진 확 하고 그다음에 이 한동계라든지 숨소리 못 살고 완전히 장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뭔가 외연 확장 이게 포지셔닝을 하겠다라는 그게 게 외연 확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인 거예요. 그런 거죠. 결국. 지금 장해찬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앉히면 안 된다라는 말들이 많았다고요. 네. 근데 일단 앉혔어요. 네. 그다음에 그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 강성 우파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뭐 전 대화 불능 거의 뭐 대체 불가능한 정도의 이제 인식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생각합니다. 이칠만 하면 꼭 망언을 한 마디씩 네, 하잖아요.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런 포지션에 앉혀놓고 변할 시점이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이 울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더욱더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새해부터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단언컨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이제 새해부터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변하는 모습, 발언, 행보해도 별로 믿을 사람 별로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실은. 두 분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하는 행동은 전혀 반대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주장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최진원 의원은 사람이 좋아서 바뀔 것이다. 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차이가 항상 있어 왔는데 기본적인 갔다 하더라고요. 전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국민의힘의 아무리 그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나 중진들이 전향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요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정말 저는 이게 제가 심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수 정당이 제대로 태어나려면 장 대표가 사퇴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그들이 모색해내야죠. 그 당내에서. 네. 저는 이제 뭐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전혀 변하고 싶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으면 죽음 길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전략적인 분석을 했는데 뭐 당명도 뭐 바꾸자 뭐 이런 얘기가 당명 나온다. 바꾸고 뭐합니까?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당명 바꾸고 소용없고 인사가 메시지거든요. 당내 인사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사는 그대로 두고 당명 바꾸고 말만 그렇게 한다. 그다음 윤호경과 절연한다는 그 단어 한마디 쓰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 극우 기독교 세력 일부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과도 저런 결별한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우리 너무 잘못돼. 이럴 때 이게 바뀌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지. 계엄과 탄핵에 대해 통합한다. 알겠습니다. 자, 1시 30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네, 교통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어제 지방 쪽의 고속도로 이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길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전체 13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양양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이후로는 경기권입니다. 설악 부근에서 화도 분기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북수원 부근에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4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서울 시구간이죠.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사고 때문입니다. 원룸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묵동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말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인데 이학재 그 사장 관련이에요. 거기 책갈피에 그 외화 반출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일부 언론도 그랬고 야당에서 뭐 이제 범죄수법 가리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한마디 받아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뭐 가르치는 거냐 이런 말 한마디. 저는 여기 동감하는 게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언론에서 그 각종 범죄나 사기를 많이 보도를 접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아 이건 범죄수법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있는데 그렇다고 그 보도 안 합니까? 근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거기에 대한 비판의 그 내용이 대통령이 몰랐던 건데 그걸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이 비판의 내용이 빈약한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 잘 받아친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김건희 씨 얘기 빼먹을 수 없는 게 15일 날 그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소개한 얘기 중에서 김건희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되게 많았는데 대단히 많았는데 당신이 그 계엄에서 다 틀렸다. 다 망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 하려고 했던 게 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도 참 이 인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오늘의 이런 사태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죠. 이호선 의원이 법대 교수입니다. 법대 교수. 네. 법대 교수가 했던 말이 이제 김종혁 기침기하면서 사람을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참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이게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나온 말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험하고 센 정말 이게 말을 할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멘탈리티인가라는 정도로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거칠고 투박하다라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 덧붙이면 지금 뭐 김민석 국무총리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5년은 참 길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5년도 짧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이해찬 전 총리가 뭐 20년 진보 정권 집권을 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이런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도움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발언들 이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내란 재탐 전담 재판부를 법원 스스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예규를 대법원이 내놓지 않습니까? 우선 이건 어떻게 보시고 민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자세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란 전담 재판부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여기서 이 자리에서 걱정했던 그게 완전히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통과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특히 이제 대법원이 얘기하는 그 예규라는 거, 예규라는 게 규칙이거든요. 그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 개혁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 예규로 한다는 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늦어도 뭐 다행히 만시지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이 이제 와서 밀리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특히 가장 핵심이 지금 그거거든요. 판사를 좀 특정 사람을 외부에서 정하는 게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걸 어쨌든 법원 내부가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위헌 논란이 있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거에 어긋났다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건 일단 완화를 했고 그건 이제 완화가 아니라 완전히 없앴고
또 하나 지금 이 쟁점이 되는 게 예규하고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 내용하고 이 쟁점이 무작위 배당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무작위 배당을 해야만 헌법에 합치한다는 게 또 일부의 시각이에요. 시각이고 또 하나가 이제 특별법원은 금지한다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특별법원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없고 군사법원이라는 특별법원은 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 지금 이번에 다시 바꾼 내용은 전 통과시켜도 위헌 소지 전혀 없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작위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위 위헌이다. 배당이라는 게 근데 그게 헌법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작위 배당이 그 대법원 법원 내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 그 내부에서 법관들 사회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을 구성해서 거기서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무작위 배당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저는 모르겠어요. 최준 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이런 이제 저희들의 논란은 언론에도 많이 있고 지극히 이제 어떤 법률적인 논란이 되게 상당히 좀 정치적 관점에서 좀 미묘한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한다. 하나는 진보적인 판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재판부를 선호할 것이냐 아니면 대법원이 주도하는 보수적인 판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재판부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재판이랑 내란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 강성 우파 정권이 결국은 13 계란 내란 비슷한 걸 일으켜서 그걸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강성 우파들이 재판 만들어낸 계엄을 심판하는데 거기에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판결을 한다?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는 건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더 불공평할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대법원이 주도하는 재판부 구성할 경우에 내란 재판이 상당히 불공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금 요구하는 이런 내란 재판부가 훨씬 더 공평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법원이 지금 주장하는 원하는 그들의 원하는 방향보다는 좀 더 공정성을 띄출할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일단 판사들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알겠어요. 그건 뭐 일단 그런데 우리 최찬열 교수는 위헌 소지가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는데 여전히 이 무작위 배당 원칙이 가장 그 강한 원칙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누군가를 지명해서 임명하는 방식 자체가 이건 위헌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헌 심판 제청하고 법원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재판은 중단되고 오히려 뭐 윤석열 석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는 게 옳을까요? 저는 글쎄 이게 무작위 배당이라는 게 과연 위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쪽에서는 이제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을 제청하면 일단 중단되는 거니까 연기되니까 예. 그 우려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다 없앴는데 위헌 소지를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이걸 굳이 통과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단지 그 우려는 있어요. 그 지점은 사실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 애매한 부분이 어려운 애매한 게 부분입니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만약 무작위 배당을 할 경우는 계속 민주당 때문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기현 판사 같은 경우도 무작위 배당을 한다고 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찍어서 보수인 사람들만 배당을 했다라는 거 보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무작위 배당이 실제로는 다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재판부가 한다는 대법관이 다 내밀하게 은밀하게 찍어서 하지 실제로는 자기적인 배당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근데 저도 그건 그래서 자꾸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이 윤석열 쪽에서 이거를 어쨌든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 그러니까요. 일단 중단이 되니까 그게 걱정인 건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이제 나중에 설령 그게 이제 위헌이 아닌 거로 판명이 되더라도 예. 또 연기가 되는 거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주 애매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법원이 뭐 무작위라는 그 허울을 쓰고 사실상은 뭐 어떻게 한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그렇죠. 입증하기는 입증은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자, 이 다음 주 화요일인가 지금 민주당은 뭐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는 하는데 정말 강행할지 조금 더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중에 아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 통일교 특검법을 제출할 걸로 보여지는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통일교 의혹 사건 특검하자는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높죠. 상태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뭐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뭐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민심하고는 반대거든요. 네.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경찰이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대단히 빠르게 하고 있고. 먼저 이제- 지켜보자 이거죠? 지켜보자는 건데 이게 지금 경찰의 수사가 이게 지켜보더라도 일단 계속 특검에 대한 여론이 나올 거예요. 그 높게 나올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거의 여야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가 되는 사람 논란의 대상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굳이 이거 통일교 관련 특검을 굳이 저렇게 안 한다고 할 필요 없을 거예요. 지금 시점까지 괜찮아요. 아직은 네. 경찰 수사 지켜보자 이런 건데 이번 주 가서도 계속 특검을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추가 종합 특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과감하게 제가 그때도 이 자리에서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선제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네. 많이 당당하다면 뭐 특검에서 무죄를 밝히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꾸 이거 특검을 안 하는 것 같이 비치면 아니 뭔가 민주당에 뭐가 있구나 이런 오해 같은 걸 줄 수가 있다고요. 굳이 이렇게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국가사업부가 하고 있으니까 좀 봅시다.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런데 계속 특검에 대해서 계속 이 거부 반응을 보이면 전 이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굳이 당위적으로도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조금 이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특검 받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거 특검 60% 여론조사는 일종의 좀 왜곡된 민심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이 이 특검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저는 나타났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아무것도 믿을 데가 없어요. 사실 검찰 이미 믿을 수가 없고 사법부도 못 믿고 경찰도 믿을 수가 없고 도무지 결국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특검으로 해라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맹목적 특검에 대한 선호 현상이 저는 이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단지 민주당이 너희들은 문제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서 파헤쳐야 돼라는 민심하고 저는 또 다르다고 저는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민심밖에 아니 저 특검밖에 없다. 지금 이미 특검이 3개가 있는 특검 하나가 함유되면 아시다시피 6개월 동안에 많은 비용과 국력 소모가 남기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데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특검 60% 여론을 잠재우는 길은 하루 속도 있게 경찰이 수사하고 또 성과 내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경찰이 이제 빨리 속도를 내면 특검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전제로 하는 말씀인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특검 여론이 높더라고요.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높기 때문에 예, 이거 그렇더라고요. 특검이 아니 그거는 한편에서는 지금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더 많이 많이 들어가 연루돼 있으니까. 더 많이 연루돼 있을 그러니까요. 것이다라고 네, 보니까 보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우리 손해 볼 거 없다라고 그래서 하는 있는 정치적 판단도 하는 거예요.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꾸 특검에 대해서 뭔가 이 당당하지 않게 비치는 행동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3개 특검을 어쨌든 했잖아요. 물론 기존에 그 검찰이 워낙 그 무혐의 결론 내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건 맞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도 들어가 있고 국민의힘도 들어가 있는데 이 특검을 자꾸 거부하는 것 같이 비치면은 이거는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어디 공정하지 않게 비칠 수가 있다고요. 저는 그 점도 인정하면서 이 통일교 관련된 특검 되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이거 과거 론로비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종교단체가 말이죠. 정치권 로비하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30명, 40명, 60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합해서. 이를테면 기독교, 천주교 혹은 불교와 정치권에 관련된 특정인의 로비 명단을 파헤친다. 얼마나 많은 명단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문제에 대해서 제 핸드폰 명단을 깐다면 여기 얼마나 많은 여야 의원들이 나오겠습니까? 혹은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게 전부 다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야가 다. 예. 그러나 결국 끝내는 밝혀진 건 없고. 그래서 아니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그 국수본 거는 밝혀지고 예. 특검이 오면 정치적 논란만 낳는다 그 논리예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 난리 그 논리는 아니고 일테면 그 뭡니까 통일교 자체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범위가 커지고 확대되고 온통 온 나라가 이제 아니 그건 정치 그때 공방에. 야당이
여권에 했던 얘하고 똑같아요. 그 특검을 길게 하면은 온통 정치 쟁점만 한다. 그래서 특검을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3대 특검을. 네. 같은 논리라니까요. 그거. 아니 조금 전혀 다른 거죠. 물론 전혀. 내란 외란이 전혀 그럼요. 다르더라도 내란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통일교와 정치와 정계 유착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국수본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겠지만 조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전제를 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지켜봐서 영 이 수사가 미덥지 않다고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못하기 없다 이런 저는 말씀입니다. 그걸 완전히 다르고 저는 지난번에 이제 기독교계 지도자 2명이 이제 압색당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정치 지도자 그 교계하고 밀접한 연관을 해서 거기만 특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통일보다 10배, 20배 나올 수가 있어요. 수많은 말들이 이름들이 많은 팩트들이 쏟아져 나올 그럼 가능성이 국수본도 그거 해야죠. 그 국수본 그거 안 합니까? 국가수사본부 경찰은 그거 안 해요? 국수본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하고 있으니까 지금 경찰이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경찰이 제 얘기가 경찰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 미덥지 않다. 역량이 특검은 어쨌든 저는 특검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지금 3개 특검 1년 내내 했는데 여기다 통일교 특검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이미 3개 특검이 지속되면서 여야가 완전히 죽기 살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반반씩 연루되어 있는 특검을 한다? 그럼 그야말로 완전히 최고의 최악의 정쟁 무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야당 쪽이 지금 더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 지지 여론이 높고 하니까 뭐 정부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고민이죠. 없는 상태인데 저는 뭐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특검을 도입해도 수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 통일교에서 돈 줬다고 한번 얘기했다가 뭐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떠들었잖아요. 또 말을 싹 바꿔버리고 어떻게 물증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참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특검에 대한 지지는 높을 것이다. 이거 참 이제 난관이죠.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그거 아닙니까? 이게 특검의 방향은 일단 여론의 향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론의 향배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최진 원장은 이걸 정말 특검을 하면은 정쟁이 훨씬 더 확대되고 수사 범위가 되게 넓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수사 범위가 넓어도 뭘 들춰낼 수 있는 게 없으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특검이라는 게 그게 지금 겨우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물증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지금 윤영호가 당장 이제 자꾸 말을 번복하고 말 안 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여론이에요. 여론이 자꾸 어쨌든 뭔가 여야가 정치와 정계가 밀착돼 있었구나. 예. 근데 어쨌든 야 특검해 그러는데 자꾸 민주당에서 우린 특검 할 필요 없어. 경찰이 잘하고 있어. 이게 한계가 있지 않냐는 얘기라는 현실적으로. 그 말씀 또 일일이 말씀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까요? 내년에 이제 검찰청 없어지죠. 없어지면 믿을 건 아무것도 없고 웬만큼 정치적인 빅 이슈가 나오면 무조건 특검으로 가자는 겁니다.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바뀌면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특검. 아니 특검밖에 없다 믿을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그 동안에도 그래 왔어요.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채택이 안 돼서 근데 그랬던 나중에 건데. 특검 결과는 별로 나오는 건 별로 없고 이번에 내란 이 특검은 별개고 전혀 별개인 거고 그 특검이라는 게 너무 이제 특검 만능주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이제 수사기관들이 신뢰를 못 받았던 거죠. 그렇죠. 1999년 이후 특검이 이제 15차례 실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런 대로 잘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한 3개 정도 특검 긍정표가 나머지는 전부 아주 형편없이 하나만 했다 이런 평가를 듣더라고요. 근데 좀 또 특검이란 얘기 들으면 저는 특검 알겠어요. 거부하는 게 좀 들어요. 조금 아까 검찰청 폐지 얘기 나온 김에 법무부 업무 보고 받으면서 이 마약 수사는 좀 별도 기구에서 해야 된다는 어떤 지적도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청 폐지는 법으로 일단 통과가 돼서 내년에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그 후에 어떤 그 수사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지금 총리실에서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약 수사는 또 따로 하고 또 지금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나 수사관들은 거의 없는 없죠. 상태고 이거 상당히 난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은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 시행은 내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1년 있다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상당히 난제죠. 난제라고요. 대한민국 이 사법 체계라는 게 70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건데 이거 바꾸는 건데 1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그 부심도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러면 검찰 대차 지금 당장 중대범죄수사청에 아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공소청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 실제 수사가 현실 벌어질 때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걸 해낼 수 있는가 참 걱정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권력기관 사정기관이 전부 해처모여에서 완전히 총정리 재정리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차창민 교수님 말씀에서 툭툭 튀어나오죠. 국수본이 뭐 공수본이 헷갈려서 일반인들은 알기가 힘들어요. 권력 기관들이. 경찰 내부에서도 국수본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특수본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많습니다. 전담 뭐 수사팀 또 만들었죠. 특검은 더구나 이번에 안타까운 거는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뭐 압수수색을 당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그렇죠? 공수처에 압수수색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얼마 전에 아주 해병대 특검이 또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당하고 또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하고 경찰이 검찰 압수수색하고 서로 어느 기관을 믿겠어요 이게? 서로 그렇게 견제하는 거죠. 뭐. 저는 그건 견제라고 전혀 생각이 들질 않아요. 아무튼 이제 그것보다 지금 정책 예. 과제가 예.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렇죠. 그 인력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 다음에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답내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라니까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1년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그거 아니고 아니죠. 그래서. 참 저는 뭐 걱정. 묘안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네, 진짜 예. 걱정이에요. 그런 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뭐 본인의 어떤 성과 업적 중에 중요한 한 기둥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권력기관의 개편 문제가 그러니까요. 최대한 본인의 사심 이해관계를 좀 줄이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당장은 이 통일교 특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초입기에 들어가지고 하느냐 마느냐가. 예. 근데 야당이 아마 이 통일교 특검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계속 강조하겠죠. 계속 얘기할 거고. 당신들 왜 안 하느냐? 우리 그래 야당도 있다면 당신들 그러지 않았냐? 그럼 우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명분에서 자꾸 밀린다고요. 근데 그걸 일단은 차라리 선제적으로 일단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당위성을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가능해요. 국민하고 뭐 개혁신당하고 아니, 근데 해봐야 여당이 이제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이제 그게 과연 정치적으로 예. 여당에 대한 그 지지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한동훈 아니 누굽니까 장동혁 지금 이준석 두 당 합쳐봐야 지금 110석인데 지금 이게 통과하려면 150석 정도 절반이 과반수가 되는 40석을 무슨 수로 가져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안 돼요. 되는데 안 돼요. 지금 근데 더불어민주당-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양당이 무슨 공조하고 특검 공조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래볼 수는 가는데 없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정치적 부담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네, 예. 네. 안 되죠. 당연히 민주당이 안 하면 노하면 노. 그러니까 안 돼요. 국민의힘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야 우리 편 또 있어. 이게 우리가 강성우파만 아니고 개혁신당 같은 데가 있거든.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또 개혁신당 이준석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의석 3개밖에 안 되지만 저 큰 당하고 같이 우리가 흔들면서 같이 가거든. 이런 모습이 서로 이제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예, 예.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연대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에 국민을 전환하는데 제일 좋은 카드가 이 통일교 특검이거든요. 그건 매우 그러니까요. 치는데 네. 그건 알겠는데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튼 간에 이게 뭔가 있구나. 이 사람들 다 여야 할 거 없이 예, 이거 예. 파헤쳐 이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래서 참 그러니까 특정 정당만 관련돼 있으면 정치적인 지지 성향에 달라질 수 따라서 있죠. 그 특검에 대해서 찬반이 갈릴 수 아닌데 있는데 좀 같이 있다는 양쪽 다 네. 연관돼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차지의 특검에서 다 누구든지 거예요. 양쪽 다 승복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지지가 뭐 높게 나오는 거예요. 양쪽이 정말 다. 그런 거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특검 여론이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높게 나오고. 그걸 아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쪽에서도 자기들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 맞서는 명분이 있을까? 알겠습니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향이 부른 Oh Holy Night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